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온갖 똑똑한 척들은 다 하던 전 남편과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듣고 나니 속이 마치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은 것처럼 시원해져서 사연을 안 적어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우하고는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성격이 제가 여태껏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역대급으로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신우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거리가 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부대끼고 살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시부모님까지도 신우 성격이 이상한 걸 알고 있었기에 제 편이 돼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인데 제가 착각을 하긴 했지요. 신우는 세상에서 자기만큼 똑순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엔 그냥 거만하고 재수가 없는 거지. 똑순이하고는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었어요. 말했다시피 시가족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멍청하고 주제 파악 못하는 데다가 헛똑똑이 어수룩한 건 아무래도 신우만의 특징이 아니라 집안 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상황을 두고서는 제가 틀렸다고 하고 온 가족이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제가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제가 비정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빠른 손절을 하고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할 게 무서웠다면 애초에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가 유난스러운 부분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제 결혼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양가 상견례가 끝난 이후에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시부모님 통해서 신우가 분명히 시비를 걸어올 것인데 그냥 베베꼬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기는 없는 애니까 제가 좋게 잘 넘겨달라 부탁을 해오셨던 터라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싹싹하고 사회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던 터라 웬만한 진상들 상대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 신우 기분 맞춰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의 망가진 성격은 제가 여태껏 만나온 사람들을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얼굴은 그냥 평범하고 흔하게 생겨서 뒤돌아서서 사람 속에 섞이면 다시 못 찾아낼 정도로 희미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평균 같은 신우 성격이 어찌 그렇게 베베 꼬여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인사를 받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며 입고 있는 옷이 어디 브랜드인지 확인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잡지식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지식을 뽐내더라고요. 아는 척하는 건 좋은데 걔 중에는 잘못 기억을 한 건지 다른 데랑 착각했는지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딱히 그걸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신우가 대뜸 제 가방과 옷을 두고는 제 외모를 까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우한테 한마디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외모가 별로다 보니 그런 명품들로 꾸며서 부족한 외모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제 명품들은 저 같은 외모보다 화려한 자기 자신한테 더 잘 어울린다니 이제 아줌마가 되는데 명품이 뭐가 필요하냐며 아직 결혼 안 한 자기한테 전부 넘기려니 어쩌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곁에서 신우가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할 때마다 대화의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을 해주긴 했지만 애초에 제 흠잡으려고 작정하고 벼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신우는 제 흠잡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부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 가서 무시당할 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더욱이 신우가 제 학교를 가지고 뭐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식선에서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제가 더 좋은 학교를 졸업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학교를 가지고 저를 까내릴 수가 없으니 사회생활 몇 년 더 했던 걸 가지고 아예 학교 전체를 무시하더라고요. 제 흠 하나 잡겠다고 학교 전체를 후려칠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참 신박한 경험이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인사과에서도 몇 년 일을 해봤고 신입 직원 면접도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나온 학교 졸업생들 중에 쓸만한 놈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헛똑똑이들만 모아놓은 실속 없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꼭 결혼 전에 이렇게 제 기선제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싶었어요. 좋은 학교 졸업했고 적당히 꾸밀 줄 알고 다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쉽고
상식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더욱이 제가 앞으로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이제 쭉 한 가족이 되어 지내게 될 사람인데 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신우가 제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먹이를 낚아챈 한 마리 살쾡이 같았습니다. 제가 첫 직장은 그래도 제법 좋은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몇 년 전에 회사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나와 회사를 하나 시작했거든요. 당장 월급은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믿었고 비전도 확실히 보였기에 시작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신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듣보잡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신우가 능력은 있는 건지 회사는 꽤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대우도 썩 괜찮게 받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회사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라고 가족도 버리고 시댁에 충성을 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회사는 진작에 관두고 내조에만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둥 살아봐야 저보다 몇 살이나 더 살았다고 신우한테 인생교육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해명하기도 귀찮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해명해봐야 이 트집 저 트집을 잡으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길게 뻔한데 저라고 일부러 힘 빼고 싶지도 않았고요. 신우와의 첫 만남 자리가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나간 자리였기에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으니까요. 남편도 어느 정도 신우를 자제시키려 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만남이 끝난 뒤에는 시부모님한테 전화와서 신우 만나느라 고생했다. 별일 없었느냐 안부도 물어주고 걱정도 해주시고 저보고 참아달라 또 한 번 부탁까지 하셨거든요. 거기에 신우랑은 집이 거리가 꽤 되는 데다가 신우도 나름 회사 일로 많이 바쁘던 사람인지라 자주 마주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몇 년간 연애하는 동안도 신우를 따로 만나본 적도 없고 남편도 1년에 신우 한 번 보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했을 정도였어요. 신우 하나만 보면 엉망이긴 했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어서 신우 하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것까지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결혼 후에 신우 덕을 본 게 있어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지 않고 계속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우가 어디 돈 잘 버는 남편 덕을 보려고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지 동생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제가 친정 호강시키는 꼴은 못 보겠다나요. 제가 당장 머리가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적당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결혼도 반반 결혼하게 된 마당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때도 그냥 신우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저도 애초에 원래부터 각자 버리는 각자 관리하고 싶었었다고 세게 나갔어요. 사실 그때쯤부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창립 멤버였던 저는 그만큼 월급에 있어서 혜택을 더 좋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 돈 관리에서 가장 배 아픈 건 신우를 포함한 시가족 전체였을 거예요. 결혼 후 3년이 지나서는 제 벌이가 남편 받아오는 월급의 2배 가까이 되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신우하고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긴 했지만 피해갈 수 없는 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명절 때였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에서 월급 받는 잘나디 잘난 신우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명절에만큼은 멀리서 오는 신우 편하라고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졌었거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돈도 못 벌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니겠냐며 잘난 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제 씀씀이 가지고 잔소리하려고 올 때마다 제가 새로 산 가방이나 옷 같은 게 있는지 저녁 먹으면 제 옷방 겸 서재로 쓰던 방을 뒤지는 게 신우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때 일부러 제 연말정산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 끝나고 제 방을 뒤지고 온 신우가 표정이 멍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이젠 그 잘난 월급 가지고는 잘난 척을 못하게 됐으니 속이 엄청 분했을 겁니다. 그날 저도 매번 참기만 하다가 신우한테 형님도 얼른 시집을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줬지요. 그동안은 월급 좀 받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으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는 걸 보니 그간 참았던 우라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신우한테 시달렸던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 저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속이 후련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보고 누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지 누나를 감싸고 들더라고요. 하나뿐인 남매인 것도 알겠지만 매번 신우가 저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할 때는 저보고 참으라더니 제가 한번 신우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너무했다고 누나한테 잘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가 겉으로는 저러지만 사실은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면서 싸고 돌기 바쁘더군요. 중간 입장에서 아내와 누나가 사이가 나쁘니 맘고생했을 건 이해되지만 그 잘못이 보통 신우한테 있었는데 항상 제가 참아야 되고 신우한테 제가 먼저 잘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서운하긴 서운했습니다. 남편 말은 누나가 곧 있으면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러워서 심술 부리는 거니 자꾸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더라고요. 신우 시집 못 간 게 제 탓도 아니고 제가 가지 말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매번 나만 참아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때가 남편하고 연애와 결혼 생활 통틀어서 거의 처음으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쯤에 신우가 진짜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니 오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먼저 나서서 저희랑 같이 식사나 하자고 물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난데없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더라고요. 새삼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인간말 종 같던 신우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저희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저는 아무래도 신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남편이 먼저 신우와 신우 결혼하게 될 상대방을 만나고 왔어요. 신우와 동갑이라던 그 남자는 신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가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고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누나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신우가 먼저 닿으면 저도 꼭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날 있던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데 제가 듣기에 조금 수상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농담 조금 섞자면 신우랑 결혼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신우가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서 더더욱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진짜 실망이라며 제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꼽냐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지 않겠냐고 좀 수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 했더니 남편이 그럼 자리를 피할 게 아니라 저보고 직접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신우가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도 푸근하니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어요. 제가 진짜 과민 반응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본성이 나온다더니 자기가 자기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서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정치인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쪽에 대규모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향후 5년 내로 있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비자금도 만들고 할 겸 해서 자기를 이쪽으로 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자식을 보내면 언론에 눈치도 있고 하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기가 금뱃짓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자기 처남하고 처남댁 될 사람들이고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 저희한테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면서 투자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벌써부터 매형, 감사합니다 매형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남편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길게 볼 것도 없다고, 저 사람 100% 사기꾼이라고 신우한테 잘 말해서 결혼 못하게 하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이 순간 표정이 완전히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직도 그 소리를 하냐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신우만 헛똑똑이인 줄 알았더니 내 남편도 별다를 거 없는 상황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부터 설득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바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줬습니다. 애초에 언론 눈치 보는 아버지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기를 보냈다는데 그 비밀을 우릴 언제 봤다고 말해주는 것부터가 말이나 되냐고 했지요. 거기에 더불어
그 정도로 뒷배경도 든든하고 돈도 많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신우랑 결혼하겠냐고 했어요. 너가 그 사람 상황이면 신우랑 결혼하겠냐고 물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딱 봐도 신우 돈에 우리 돈까지 다 털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니 남편도 제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말해봐야 남편 반응보다 더 심한 반응만 돌아올 게 뻔하니 남편한테 신우를 설득하던지 시부모님한테 신우 좀 설득하게 해보라 말을 했어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대답했고요. 암만 신우가 싫어도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투자하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한테 홀랑 털리게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우가 저한테 큰 신세를 졌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신우가 저한테 감사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래도 관계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다고 빨리 좀 와보라는 말에 회사고 뭐고 다 제쳐두고 남편하고 같이 신우에게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라 잃은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는 신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담배만 뻑뻑 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땅을 치면서 어떡하냐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게 신우뿐만 아니라 신우의 권유로 시부모님도 전 재산을 그 자식한테 전부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라 했더니 이건 뭐 예상도 못한 시부모님 재산까지 날렸다니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경고로 다 끝난 일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전달 안 한 거냐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날 제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들었던 거예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가 신우가 콧방구 좀 끼는 남편이 생기게 되는 게 배가 아파서 해방을 놓은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게 혹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거고 투자 소식이며 모든 게 진짜였으면 큰 손해를 봤었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주변에 부동산이며 여러 군데다 다 컨택을 해보고 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걸 확인한 뒤에 그 사람을 믿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일 잘잘못을 지금 따져서 뭐 하겠냐며 일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우가 여태 모은 전 재산의 대출까지 끌어다가 그 남자한테 넘긴 돈이 상당한데 신우가 모은 돈은 둘째 쳐도 일단 대출이자가 엄청 부담이 될 테니 그 돈을 저희가 갚아주자는 겁니다. 이자만 없으면 신우가 월급은 많이 받으니 몇 년이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돈이 얼마나 모여있냐고 묻더군요. 대번에 제가 제정신이냐고 내가 왜 신우 빚을 갚아줘야 하느냐 따졌지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네 어쩌네 하길래 신우가 말하지 않았냐고. 신우 시집가면 출가회인 남의 집 사람이 될 텐데 제가 뭐하러 내 돈으로 남을 도와주겠느냐 했어요.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끝까지 자기 누나한테 그럴 거냐 그러더군요. 그래봐야 지금 상황이 남편 입장에서 제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걸 아는지 그러면 일단 당장 넘어가게 생긴 시부모님 집부터 막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시부모님 집을 지켜내서 그 집을 팔고 신우 빚을 갚아주면 되겠다대요. 당장 오갈 곳 없는 시부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된다고 하면서요. 안 당해도 될 사기를 내 말은 귓등으로 무시해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진행해놓고선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느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할 때만 가족 운운하지 말라고 한마디 쏘아붙였네요. 지금이야 가족이지만 서류 한 장이면 남 되는 거 몇 달도 안 걸린다고. 동생 돈 친정에 빼돌릴까봐 걱정된다며 결혼 후에도 남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을 운운하느냐 한마디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겠다고 드는 거냐며 저보고 사람이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랑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둘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길래 그 잘난 머리는 잘난 니네 가족들하고 맞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라고 하고 저는 그 길로 혼자 돌아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항상 먼저 신우를 이해해주고 한 발자국 물러나야 했던 결혼 생활 내내 답은 정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간 함께해온 정도 정이지만 일말의 동정심이라고 생각해서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하지 않고 이혼하고 짐 빼는데 들어간 비용 정도만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봐야 1,000만 원 좀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남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그쪽 소식 모르고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우연찮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몇 명들한테도 투자 권유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저처럼 사짜 냄새 맡은 사람들은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그 중에는 신우나 남편처럼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 덕에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우 직장 동료도 몇 명 있었나 봐요. 그게 회사 내부에서 큰 문제가 돼서 신우는 결국 회사에서 잘려나가게 되었다네요. 시부모님도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 집이 넘어가 버리게 되었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던 남편 말처럼 남편이 이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좁아터진 집에서 전 재산 잃은 시부모님 모시면서 거기에 더불어 이젠 직장까지 잃게 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신우까지 같이 데리고 살게 되었다네요. 지금은 저랑 남편을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술 먹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때 제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를 한다는데 엎질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애초에 온 가족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제 말을 조금이나마 들었다면 신우 전 재산은 몰라도 시부모님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오래같이 지내온 사람이니 어느 정도 동정심은 들지만 여전히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제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냉혈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게 눈에 선한데 굳이 저까지 발 걷어붙여서 같이 빠져들 필요는 없었으니 말이지요. 세상 최고로 똑똑하고 잘난 신우랑 함께니 알아서 잘 살 거라 믿고 저는 여태 했던 대로 그 집구석에 신경 끄고 제 인생만 신경 쓰며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결혼 3년차의 회사원입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기는 척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신세는 지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출발하자고 말이죠. 괜한 허례허식이나 쓸데없는 과정은 생략하고 둘의 능력 안에서 집과 간단한 살림살이만 장만하기로 한 거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둘 다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작은 아파트 전세를 간신히 구할 수 있었네요. 살림살이도 간단히 장만했고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한테 정장 한 벌씩 해드리고 예단비를 완전히 생략하는 건 괜히 시어머니 서운하실까 싶어서 남들 다 하는 정도로만 넣어드렸어요. 양가 어른들도 저희 옷 한 벌 해주셨고요. 예물은 따로 하지 않았고 커플링만 서로 하나씩 교환했어요. 그렇다 보니 화장품이나 핸드백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시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극구 사양하며 도망만 다녔고요. 그야말로 실속만 생각한 결혼이었어요. 주변에서 저더러 서운하지 않겠냐고 물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뿌듯한 마음이 가장 컸네요. 하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면 어쩌나 그 부분은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이모가 서운해하더군요. 평생을 독신으로 사셔서 저를 꼭 딸처럼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시는지 시집가는 처녀가 너무 초라하다며 저한테 따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명품이라고 해야 대단한 건 아니고 딱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들만한 작고 심플한 가방이었죠. 너희들 야무지게 결혼하는 거 보니 앞으로 평생 가야 명품 가방은 안 사겠다 싶어서 주는 거라고 이모가 그러더군요. 그냥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워낙 명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모가 저 시집 간다고 챙겨주시는 거니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그 가방을 들 일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회사에 명품 가방 들고 출근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촌 시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시집와서 처음 참석하는 시댁의 경조사이니만큼 일부러 예복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선물해주신 그 가방을 처음으로 들고 나섰죠. 남편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꼭 참석해야 하는 급한 회사 일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고 저 혼자 식장 근처에서 시부모님을 만나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도착하신 시어머니가 대번에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알아보시고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거 못 보던 거다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모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 진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모가 신경 써서 고르고 선물해 준 거니 아마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얼굴이 굳으신 채로 결혼식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방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듯해서 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남편을 졸라서 비싼 가방을 사놓고는 그걸 이모가 선물해준 결혼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믿어주실까? 그 생각을 하느라 신랑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식이 끝났어요.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계시니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먼저 가시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며느리하고 상의할 게 좀 있다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눈치를 채신 건지 못 채신 건지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말하시고는 다른 약속 장소로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까지 쳐다볼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의 요지는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직 없는 명품 가방을 며느리가 먼저 떡하니 들고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시겠더라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들이었어요. 오늘은 왜인지 들고 오지 않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저는 몇 개는 가지고 계신 줄 알았다고요. 자주 가지고 다니시던 것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분해하시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가방들이 가품이었냐고 여쭸더니 가품인 거 뻔히 알면서 시침이 뗀다고 지금 자기를 바보 취급하는 거냐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야 그런 쪽에 워낙에 관심도 없고 얼핏 봐서는 품질이 너무 좋기에 막연히 진품이려니 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 행색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대체 제가 성의를 다해 눈여겨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제 눈으로는 구별할 능력도 없고 구별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런 가방이 있으시구나, 이런 가방도 있으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시부모님 경제적 능력이나 연세로 볼 때 그 정도 가방은 진품으로 구입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검소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시거든요. 게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가방을 자주 바꿔서 두시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가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인들 경제력과 명품 가방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돈 내고 명품 가방을 사느냐고 하시더군요. 이래서 돈 버는 젊은이는 제 돈 내고 사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며느리가 사준 거 들고 다닌다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사준 적이 없어서 진품을 들고 다닐 기회가 없었다면서 답답해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 누구네 며느리는 저희보다 결혼한 기간도 짧은데 벌써 선물이라고 받은 가방이 몇 개인 줄 아느냐고 다른 집과 비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이모라는 양반도 그렇다면서 결국 제 친정까지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카딸이 빈몸으로 시집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 자리한테도 안 보낸 물건을 결혼 선물이랍시고 애한테 들려보내느냐는 거였죠. 이렇게 보란듯이 아무 자리에나 들고 나타나는 철없는 애를 두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그렇게 생각이 짧아선 안 된다면서요. 한참을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도 기운이 다 하셨는지 그만하자고 하시고 일어서시더군요. 저도 따라 일어서려는데 저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채로 시어머니 횡하니 가시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두고 곧 사라지셨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 때문에 괜히 욕먹는 이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힘 빠지게 만드네요. 제가 당장 시어머니께 가방 하나 사드리면 다 풀리실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럼 자기가 효도 차원에서 최고품으로 하나 사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누가 사든 그건 제가 산 걸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더 싫다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별것도 아닌 문제로 고집 부리지 말고 일 키우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 한 개 사드린다고 풀릴 일이었다면 그 편이 더 실망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제 생각을 전했더니
남편은 고작 한다는 말이 여자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합니다. 바라는 거 많고 실망하면 화내고 달래주면 금방 풀리고 그 뒤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평소처럼 안부 여쭙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듯이 전화를 받으셨다가 안부만 여쭈고 전화를 끄는 저를 보고 오히려 황당해하시는 눈치인데 전 그냥 이대로 나가려고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가방 하나 사달라고 조를 때까지 모르는 척 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식모로 쓰려 했던 건지 어머님의 음흉한 속내에 질려버려서 연을 끊은 30대 여성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사귄 지 1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좋아 죽을 만큼 푹 빠져 있었던 건 맞지만 이토록 빨리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 시댁의 영향이 컸어요.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궁금해한다며 인사만이라도 드리자고 하도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매번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와 있다며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그러더군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방문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까지 오셨다니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부담스럽고 솔직히 화도 조금 났었어요. 그렇다고 오신 분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일단 알겠다 하고 만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세 사람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학벌이라던가 집안 사정 등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지인이 처음에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줄 때만 하더라도 서울 소재의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닌다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서울 소재의 대학이 한 손 안에 꼽을 법한 명문대를 뜻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고 직장이 대기업일 거라고도 생각지 못한 채 그대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은 저에 대해 어떻게 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만 들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건 맞지만 회사 규모나 이런 거 저런 걸로 따졌을 땐 남편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에 괜히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움츠러들더군요. 얼마 대화는 나눠보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꼈던 저로서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서울 소재의 여대를 나와서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직장도 좋지 않냐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저를 띄워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서 제 호구조사를 하실 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먼저 아버님은 대학 교수셨고 당신도 교직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조금 난처하기까지 했네요. 굳이 직업적으로 시부모님과 비교하자면 저희 친정부모님은 평범하십니다. 두 분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 염려와 달리 어머님의 반응은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는 애매모호한 말과 함께 남편 어디가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시곤 급기야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둘 다 어린 것도 아닌데 시간은 끌어 뭐하냐며 얼른 날짜 잡고 그러라시대요. 사실 아주 가볍게 몇 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빨리 진행시키라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제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겨우 4천만 원에 불과했고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해주실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시집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 물으니 부모님께서 몹시 미안해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시집 간다 소리를 할 줄 몰랐다며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제 결혼식에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에 손을 대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갑갑하더라고요.
결국 이튿날 남편에게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겨우 4천만 원이 전부인데 이 돈으로 혼수며 애다니며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나 나나 좀 더 준비가 되면 식을 올리자 하니 남편도 제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어머님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자고 했냐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시대요. 집은 어머님이 전세로 하나 구해주실 생각이라며 너무 개의치 말라고요. 저는 일단 감사하다,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보겠다 했지만 솔직히 이걸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감사하다 해야 하는 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님이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모양이라며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하대요. 그렇게 남편과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운도 좋다며 기뻐하셨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튼 남편의 두 누나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신 아버님을 주변에 있던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모셨다고요. 결혼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던 일이라 당연히 찾아가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거라며 흐트러진 모습을 며느리감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그냥 돌아가라셨지요.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는 전보다는 조금 야윈 듯한 모습이었지만 아버님은 무사히 결혼식에 참석하셨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건 결혼한 지 4개월이 좀 지나서입니다. 아버님께서 또 다시 쓰러지셨는데 이번엔 그 일이 집안에서 발생했기에 바로 어머님이 119를 불러 아버님을 응급실로 모셨다더군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병실에 가져다 놓을 화병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병실 밖으로 어머님과 신우 둘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세 사람이 얼마나 조용하게 쑥덕거리던지 비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왔다는 기색을 냈을 텐데 어쩐지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보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엿듣고 싶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버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병명이라도 적으면 바로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적을 순 없지만 아버님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도 유전이 되는 거였고요. 너무 놀란 제가 복도 안쪽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에 아버님의 병명으로 의심가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다행히 아버님이 당장 어떻게 되시는 병은 아니었고 이게 자식한테 꼭 되물림이 되는지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나오더군요. 병실에서 세 사람이 쑥덕거린 건 다행히 전부 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구나 싶어 정말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니까요. 병실에 돌아오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야기를 하자셨습니다. 신우들은 자리를 피해주지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아버님의 병수발을 맡아달라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웠지요.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난처해야 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오히려 더 해달라고 매달리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보는 척도 안 하고 거절을 할 수 있냐며 서운하다 하시대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를 다니는데 생각해보고 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신우들은 안 된다 하냐니까 걔들이 병수발을 어떻게 드냐입니다. 평생 험한 일이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라면서 어디서부터 황당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두 신우 다 하는 일 없이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들이야말로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데 당연히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진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간신히 그 대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어머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아버님 병명에 대해선 알고 있는지, 유전 가능성이라던가 전부 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했고, 남편도 제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반응은 저보다 더 황당해했고, 무엇보다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정말 몰랐냐고 묻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아팠고, 솔직히 훗날 남편이 아프게 되더라도 그건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한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버님 병수발은 절대로 들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님 계시고 안 된다 하면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는데 제가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저를 옆에 앉혀놓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더러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지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크게 노하신 목소리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렇다면서. 그러더니 남편더러 집까지 해줘가면서 결혼시켜줬더니 부모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고. 내가 네 마누라 뭐가 예뻐서 그렇게 잘해줬겠냐. 그래도 순하니 말귀도 잘 알아들어먹고. 한마디로 부리기 좋을 줄 알아서 절 받아주셨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어머님께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 저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다가 순간 설마 싶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에게 추궁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더니 저더러 놀라지 말라면서 실은 어머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크게 놀랐지요.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판단하신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신우 둘은 어머님이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다시 말해 아버님의 친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껏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말로는 어머님께서 얼마나 남편과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해댔는지 나중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남편 스스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아버님은 어차피 자기 편을 들어주진 않으시니 어머님하고라도 잘 지내야겠다 싶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아무튼 어머님께선 그 전화통화 이후로 걸핏하면 전화 남편에게 전화를 거신 뒤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며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애비도 몰라보는 며느리라고 당장 회사에서 내쫓으라는 막말을 하셨고요. 이때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까도 싶대요. 그나마 다행히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았던 덕분에 다들 어머님의 말보다는 평소에 제가 보인 모습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어주었고, 결국엔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꾹 참았지만요. 한편 어머님의 도를 지나친 억지로 지친 저와 남편은 상해 끝에 어머님이 사주신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된 전셋집이었으니 그냥 비워두고 나와서 저희 둘이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나 전화 버는 건 적지 않았기에 당장에 월세 내며 사는 데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윽박 지르고 화를 내시던 어머님께서 당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쌍한 척을 하시더라니까요. 견디다 못한 제가 간병인을 부르시면 어떠냐 하니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못하러 생판 남한테 아버님을 맡기냐며 저더러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작 아버님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건 신우들이었는데 저만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에 있었는데 어머님은 남편도 있을 거라곤 예상치 못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도 잠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시듯 어머님은 소근소근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기억이 났다면서
상견례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시 양가 어른들끼리 요새는 뭐하고 지내시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친정어머니께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친정어머니가 그 자격증으로 큰돈을 벌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시고 훗날 친정아버지가 편찮기라도 하시면 당신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 엄마, 이 소리도 아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양반이 걸핏하면 말끝마다 너네 엄마, 너네 엄마. 그날은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너네 엄마라고 하지 마시라고 사돈이라고 하시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니 알겠다 하시는 말과는 달리 이후로 아예 호칭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 어머니를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겠답니다.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되물었고 어머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니네 엄마 돈 주고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냐고 사돈을 돈 주고 쓰네만에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그리고 어떻게 장모님이 아버지 병수발을 드냐 했더니 원래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이 그런 거 하는 거라며 당신도 찾아봤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남의 똥오줌 받아내며 돈 버는 거라고 그러시대요.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보고는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저희 어머니랑 요즘 같은 시절에 날라리 짓거리 하느라 고졸도 못한 큰 신우랑 누가 더 배운 거 없는 거냐 사붙였습니다. 어머님 이론대로면 신우는 평생 남의 똥오줌이나 만져가며 돈 벌어야겠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 직업이 얼마나 고귀하다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모욕할 자격은 누구한테도 없다고 말 조심하시라 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져서 아예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평소답지 않게 세게 나갔어요. 남편도 저더러 말 잘한다며 어머님께 이 사람이 틀린 소리 하나 안 한다고 아버지 병수발은 어머니든 누나들이든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하대요. 그리고는 거의 어머님을 집에서 밀어내듯 내보내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상상하신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들까지 나서서 특히 큰 신우는 제가 한 말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더러 경우도 없는 X라며 욕을 해댔어요.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아픈 아버지 모른 척하는 너만큼 경우가 없겠냐고 받아치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상욕만 연신 해대더군요. 정말이지 수준 떨어져서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씁쓸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병간호는 하고 싶지 않다 했어요. 성장 과정에 있어 아버님께선 어머님께 푹 빠지셔서는 남편은 나몰라라 하셨다고요. 자기가 성별만 남자지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다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어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친한 척 하시고 그러다 제 존재를 알고 결혼도 추진하신 것 같다고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고 분하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덕에 저랑 빨리 결혼했다며 평생을 통틀어 그거 하나 감사하다대요. 이후로 저희는 어머님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남편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에 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틀어질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인간관계라 잘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없고 병수발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으니 더 이상 캐묻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셔도 자기는 절대 재산 포기 안 하고 자기 목숨 받아낼 거라고요. 이 말을 하던 남편은 악에 바친 것 같았는데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걸 지지해줄 생각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영원한 한 팀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파혼하고 나온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친척 어른 눈에는 나이 먹은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있는 게 걱정이 된다며 당신이 자진하여 지금의 남편과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불쌍해서 따내는 돈 많은 남자 소개해 주신다고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인물도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일에 매달리다 보니 여자를 만날 틈이 없었다면서도 저와 만날 운명이라 그랬나 보다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선보증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너무 좋아하셨고 무슨 부탁이건 거절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진 거 없이 퍼주기 바쁘셨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친구분께서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며 옥장판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당시 부모님과 어린 저까지 셋이서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살았는데 그 방 한 구석에 옥장판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두 분은 자주 같은 이유로 다투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친구를 믿지 못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어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옥장판 친구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이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해 벌어온 제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저를 포함한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들처럼 저희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몇 날 며칠을 집 앞에 찾아오고 저한테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모아두었냐고 물으니 그건 시어머니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 자체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타쓰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썼던 돈들도 시어머니께 저와 어디에 갈 거라고 대강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그에 맞게 적당한 예산을 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남편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학교 끝나고 떡볶이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나이가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 돈을 타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네요. 이런 이유로 파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야기해둬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다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내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살짝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파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남편과 살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이미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질리도록 봤는데 그 길을 제가 또 걸을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 관리라는 게 해봤자 머리만 더 아프다며 당신도 한시름 덜고 좋다면서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없었고 대신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모은 2천만 원과 친정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보태주신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 무렵에는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여서 집안 꼴이 더 말이 아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친정어머니만이라도 어떻게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남편 월급을 너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네요. 남편도 옆에서 저를 보며 씩 웃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 이때만 해도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긴장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식당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거든요. 아침 8시 출근해서 집에 밤 10시나 되어 옵니다. 아니면 오후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새벽 2시에 오는 일도 숱합니다.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직원들이 장난질한다고 어머니와 남편이 둘 중 한 사람은 꼭 가게에 있어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한 달에 딱 2번 쉬는데 고작 이만큼을 주신다니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자기가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냐고, 어떻게 이걸 월급으로 주실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쓰고 부족하면 어머님께 이야기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먹고 싶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나오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할 때 뭘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라서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결국 가진 거 없이 시집온 제 자신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고 몇 달을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생활이 아예 안 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돈을 또 받아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한 건 남편의 월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구해주신다고 한 집도 사실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름만 남편 앞으로 해주신 거였고 당장은 저희가 들어가서 살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어봤자 4년이라면서 일단은 저희더러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셋이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뭐 하나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굴러가는 게 없었기에 저도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어요. 그러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두 사람은 제가 집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평소처럼 출근까지 했다가 중간에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발소리를 들으니 시어머니였어요. 나가서 인사를 할까 하다가 솔직히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베란다 쪽 창문은 살짝 열어둔 상태였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말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인지 귀에 딱딱 꽂히더라고요. 전에는 저희 남편이 한 달에 쓰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고 불만도 없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100만 원도 기본이라면서 아무래도 저희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맨날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옷 몇 벌 사주느라 돈 들어갔고요. 하도 입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썩어가는 어금니 치료도 안 하고 있길래 데리고 가서 임플란트 시켰습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쫓아나가 시어머니한테 뭘 좀 알고 하시는 소리냐고 따져먹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남편에게 우리 당분간 떨어져 살자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하자고 밀어붙인 건 당신인데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그런 분하고 한 집에서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헤어짐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못할 소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도 일단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확인을 해보겠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의 전화를 엿듣는 건 아주 못돼먹은 버릇이라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곧 이어 저에게 하신다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하면 제 월급도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제 돈 관리를 해주시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왜 제 돈 관리를 하시냐니까. 그래야 친정에 돈을 빼돌리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않겠냐. 누명을 벗고 싶지 않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설령 제가 번 돈인데 친정에 좀 드리면 어떠냐 하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거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는데 무슨 조선시대 분이랑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면 너는 네 월급 관리 네가 하고 당신은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월급 관리를 하시겠답니다. 당신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처갓집으로 흘러가는 꼴 못 보신다고요.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꼴랑 100만 원 되는 남편의 월급이 저에게 오는 게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시는 제가 벌어온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덧붙였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전하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사실 시어머니가 돈에 집착이 엄청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실 거라고 했을 때 아들인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아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니까 일단 마지못해 알겠다 하신 거였지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시어머니와 냉랭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편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 식사도 안 먹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남편과 어머니가 식당에서 먹고 오니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저더러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니까 생활비를 내랍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집 해주신다고 얼렁뚱땅 합가를 하게 한 건 당신이시면서 생활비를 내라는 억지를 쓰셨어요. 저는 생활비까지 내야 하면 차라리 방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웃음을 치시면서 그럴 돈이나 있냐고 비웃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통과 억지를 받아내면서 살만한 큰 그릇도 못 대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는 남편도 꼴보기가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 가까이 지났을 무렵 정말 기적같이 제 예산에 맞는 오피스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을 하기 위해 가져온 3천만 원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시집에 도착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더러 뭐하는 짓거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생활비 낼 바엔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 온 여자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짐 싸서 나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그에 비해 그 딸이라는 소리라 하더군요. 뜬금없이 왜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집구석에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제가 이 모양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들놈이 좋아 죽는다고 해서 결혼은 시켰지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답니다. 식당 며느리면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카운터 보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꼴 같지도 않은 직장 다닌다고 아침에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부 다 억지고 혼자만의 상상이시라 하나하나 대꾸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또 전달을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 레파토리가 지겨우시겠지만 직접 겪은 저야말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지긋지긋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숨겨진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 그렇게 생활비 가지고 시어머니 숨통을 조였답니다. 시어머니가 뭐 하나 작은 실수만 해도 생활비에서 뺀다고 그러고 돈도 제때 안 주고 아들인 자기가 봐도 정말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시더랍니다. 당신이 겪어보니 돈을 쥐고 있으면 조종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드렸는데 저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은 저더러 원하면 오피스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니와 잘 말해서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제 마음속의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 남편과 정말 짐을 싸서 계약한 오피스텔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희더러 야반도주를 했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서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어떻게 잘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깐 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뒷방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대가 지나 손님들이 대부분 빠졌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다시 홀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나가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에게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냐며 저 때문에 당신 착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셨습니다. 저도 더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들어주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녹음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매번 증거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설마 하는 눈초리를 보내곤 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눈을 피해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떡주무르듯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수숨을 치더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오란 소리도 안 하고 며느리로 들였다고 생각하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순간 생각지 못한 말씀에 벙쪄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시장 가면 하자 있는 거 비품 같은 거 싸게 팔지. 너가 딱 그런 거야. 하자 있어도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말을 막 하긴 하시지만 속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당신이 앞으로 저와 한번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 했더니 감동을 받았는지 저런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가,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내 마음 잘 알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사이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식당 안에서 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깜짝 놀랬고 남편은 털썩 주저앉더니 원망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니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이든 엄마가 돈이라도 없으면 뭐로 자식을 옆에 끼고 살 수 있겠냐며 이게 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더욱 더 이들 사이에 끼어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니 이번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빌었고 그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기에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주였고 다행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 녹음 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친정 아버지도 당신이 무능하여 딸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가 싶으셨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정신 차리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남편에게선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셨는지 월급도 올려주셨고 오피스텔 생활도 허락을 해주셨다면서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정말 약속하셨던 것들만 지켜주셨어도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렸을 텐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지요. 다행히 친정아버지는 드시는 술도 많이 줄었고 친정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변화에 기뻐하시는 눈치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